저번 주에 그 소크라테스 했죠?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까지만 잠깐 했는데 대충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부터 보자. 첫 페이지. 이번에는 용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 약간 등급이 있거든요. 병아리가 제일 쉬운 내용이고 병아리 있죠. 고양이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고 약간 좀 심한 내용이고 지역적인 내용들은 용으로 넣을 건데 오늘은 용이 없어. 오늘 하는 내용들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보자. 1번에 자연 철학죠. 자연 철학. 여기는 소크라테스랑 소피스 이전입니다. 이전이라 가지고 처음으로 그 뭔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막 신화적 세계관에서 이전까지 그리스 신화였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약간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사고 방식이 발달할 때야.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다. 뭐 이러던 식이지. 자연 철학이고. 그러고 나서 이 자연 철학 이후 시대에 인문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애들 나오면. 그래서 자연 철학에서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인간과 윤리에 관심을 가져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이런 애들 막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소피스트 3명 기억나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말했던 게 프로타고라스, 2번이 프로타고라스죠. 3명은 외워라. 멘트까지 외워야 된다. 소피스트는 상대주의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 그리고 회의주의 고르기아스,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해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해도 전할 수 없다. 고르디아스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가 트라시마코스, 트라우마 걸린댔죠.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랑 강자의 이익. 강자한테 쳐맞아가지고 아씨 약간 트라우마 걸렸다. 트라시마코스. 이렇게 저번에 안 들었냐 못하나? 아 너 씨 영상 안 보니까 씨. 3명은 외워라. 프로타고라스. 이게 인간의 만물의 척도인데 난 스타크래프트 세대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프로토스 알죠? 프로토스가 안 좋다고. 프로토스 플러스 뭐가 좋은 거야? 테란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인간의 만물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고르기아스인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그 알렉산더가 그 못 풀었던 매듭 있잖아. 못 풀어서 잘랐던 매듭. 전혀 상관없는데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생각해가지고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다. 풀 수 없잖아 매듭을. 풀 수 없는 매듭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었잖아. 그거 생각해서 회의주의. 그리고 트라시마코스. 뒤에 정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트라우마 걸린다 생각해요. 트라우마. 그래서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니까 찐따가 강자한테 쳐맞고 아씨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구나. 트라우마 걸렸다 이렇게 외워요. 괜찮죠? 4번까지 소피스트 3명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소크라테스인데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다. 이 무지는 알지 못함이에요. 5번은 주지주의 적으세요. 주지주의. 지식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주의주의가 뭐죠? 주의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는 지식이 중요하다. 지혜가. 지랑 받는 말이 뭐예요? 윤사에 나온 거 3개밖에 없거든. 주의주의, 주지주의, 주정주의밖에 없어. 근데 휴먼 주정주의로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로 나오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주지주의로 나옵니다. 칸트는 주리주의가 뭐예요? 칸트는 주리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한번 못 들어왔는데. 본 거 같은데. 칸트를? 칸트도 인간 이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주지주의라고 보면 볼 수는 있겠네. 주리주의라고. 아니 잘못 본 거. 칸트는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막 굳이 비교하려면 주지주의로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주지주의.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다.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 그러죠. 진실로 안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 무찬이 담배 피는 그 방학 때 너가 담배 폈냐? 담배 피는 거. 담배를 네가 만약에 핀다고 생각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무찬이가 담배를 피는데 네가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뭐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너가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담배를 못 끊으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소크라테스는 뭘 할 거냐면 네가 제대로 알도록 계속 물어 가지고 아 담배가 진짜 몸에 나쁘구나를 참된 지식을 일깨워 주려면 네가 절로 가. 부모잖아 너. 너가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는 잘못된 지식이거든요. 참된 알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비워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문답법을 통해서 네가 무지함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깨우쳐 주겠다는 거지. 그게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에요. 산파술. 그래서 5번 모든 악의 원인은 무지고 그래서 진실로 안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 이거 뭐랑도 비슷하다 그랬어? 양명학, 지행학이랑 비슷해요. 수능에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뭐 내시니까 범위가 겹치진 않지만 너네는 나올 수도 있겠네. 너네는 양명학 들어가잖아. 아니구나, 양명학 안 들어가는구나. 미안하다. 6번은 무지의 자각입니다. 무지의 자각. 삼파수. 산파술은 7번. 6번은 무지의 자각, 7번은 산파술.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네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야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먼저 이게 거짓된 지식으로 아 나 다 안다 그러고 넣을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먼저 모른다는 거 알아야 새롭게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먼저 네가 멍청함을 깨달으라고 그랬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별명 얘기했죠. 저번에 그 플라톤이 쓴 글이에요. 소크라테스 별명 책 이름인데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하다 신탁을 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제일 현명하지? 하면서 막 도장 깨기 하면서 여기저기 문답법 하고 댕기니까 결국은 아 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데 난 내가 모른다는 건 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게 맞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거예요 그 얘기.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책 얘기한 거고. 무지에 이르는 방법이 산파술 7번. 산파가 뭐예요? 산파. 무찬이 산파가 뭐니? 산파가 그 애 낳을 때 도와주는 그 할머니들 막 이런 분들이 산파거든요. 소크라테스 엄마가 산파였어요. 그래서 애가 나오듯이 정답을 이끌어내기. 녹화되고 있냐? 애가 나오듯이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정답에 이르는 길을 도와주는 거죠. 그걸 산파 같다 그래서 산파술이라고 불러. 문답법입니다. 케팔로스의 문답은 영상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써주십시오. 지덕복 합일설인데 여기 지는 지혜고 덕은 그 유덕하다 할 때 여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플라톤 다 덕의 의미가 같아. 덕이 아레테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시대의 아레테라는 거는 덕은 어떤 본연 기능의 탁월함을 말해요. 근데 이 본연 기능이라는 게 인간의 본연의 기능은 뭐야?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거기에 따라 뭐 욕구든 기계든 이런 게 잘 다스려진 상태를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지혜를 참으로 가지게 되면은 그게 덕이 있는 상태에 유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곧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9번도 적어놓으세요. 알미란 영혼의 돌봄 혹은 영혼의 수련입니다. 영혼의 돌봄을 통해 얻어진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유덕한 삶을 살 수 있냐 하면은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라. 그러면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개념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 가면 갈수록 중요해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보다 플라톤이 좀 더 중요하고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넘어가고. 자, 플라톤 그 얘기했죠. 플라톤이 나는 뭐 그리스에 태어난 걸 감사하는데 일단 내가 그리스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의 시민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그리스의 그러니까 시민 남성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소크라테스 되게 빠돌이라서 소크라테스를 기리는 뭐 작업들도 많이 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관한 모든 저작들은 소크라테스가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랑 논쟁을 벌인 소피스트들이나
혹은 플라톤이 남긴 저작들의 소크라테스 모습 가지고 그 소크라테스 사상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막 도장 깨기 하고 다니니까 주변으로부터 좀 원성을 많이 샀을 거 아니야. 나는 막 여기서 막 변론술 막 수사학 막 이런 거 가르치면서 나는 사회에서 유명한 이름 있는 인사인데 다 네가 멍청하다 그러고 도장 깨기 하고 다니니까 여기저기 미움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재판 붙어가지고 280대 220인가로 패배해가지고 사형당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때도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족배 마셨다 그러죠. 왜냐면 이제 내 양심을 따르는 거거든. 내 지식, 진리, 이성 거기에 따르는 건데 그거를 어기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는 거는 자신의 철학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주지주의니까.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이 스승을 죽인 이 비천한 아테네 시민들은 비천한 현실이거든요. 비천한 현실. 이제 민주 정치가 아니라 중우 정치인 거죠. 어리석은 민중들의 정치인 거죠. 그래서 스승님이 가신 영혼의 세계와 지금 이 스승님을 죽인 이 비천한 세계를 둘로 분리합니다. 그게 이데아론이었죠. 그래서 이상형 얘기했잖아. 이상형. 이상형의 세계가 이상의 세계가 저기 그 이데아의 세계니까. 그래서 이상형이라는 거는 현실에 없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사랑이 뭐야?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게 이상적인 사랑이잖아. 손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에서 말했던 그 플라토닉 러브의 개념은 그래서 사실 동성애적인 개념에 좀 가까워요. 미소년과의 사랑이 그 좀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 왜 육체적인 개념이 없잖아. 이때 당시에 좀 이 미소년과의 연애라는 거는 정치적 후견인 개념에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얘를 좀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라인 같은 건데 같이 뭐 교류도 하고 이제 내가 이 정치적으로 키워주기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 뭐 이런 게 뭐 이런 개념이다. 정도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했는데 이 이데아의 세계는 다 지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지는 알지자야.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인데 보이진 않아요. 왜? 약간 그 이런 개념이고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게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네가 그리는 정사각형이랑 내가 그리는 정사각형이랑 너가 그리는 정사각형이 다 다르잖아. 이런 적게 그릴 수도 있고 크게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전부 다 정사각형이라 인식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이데아인 거죠. 그래서 뭐 내각의 변이 모두 같고 내각의 합이 내 각이 모두 90도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걸 그린 거잖아. 요 정사각형들이 다. 안 그래 보이지만. 여튼 그런 알 수 있는 세계, 이성으로만 인식되는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고 보이는 세계, 이거를 다 시계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죠. 이게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파악되는 현실 세계가 다 시계고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이데아의 세계, 1번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다 지계야. 알지자 씁니다. 시자는 보일 시자 쓰고. 그래서 현실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데아의 세계에는 좋은 그 자체가 있습니다. 좋은 자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선지에. 그리고 이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아들한테 쓰는 책인데 아들한테 이게 뭐 이야기 들려주는 식으로 쓴 책인데 거기 동굴의 비유가 나와. 2번이 동굴의 비유인데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책상을 보고 있잖아. 책으로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동굴에서 다 이렇게 죄수들이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손을 못 묶겠다.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다 묶여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그러면 동굴 저 바깥에서 태양빛이 비춰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물들이 태양빛에 비춰가지고 동굴 벽에 영상으로 막 나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이해가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정사각형의 이데아가 태양빛을 통해 가지고 동굴 벽에 비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칠판 지우개인데 칠판 지우개를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길쭉하게 생겼지. 옆으로 보면 옆으로 그림자만 보면
그림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옆으로 길쭉하게 나올 거 아니야. 위로 보면 위로 길쭉하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되게 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자니까. 이해가요?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얘네들이 얘기를. 현실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괜찮죠? 근데 어떤 죄수들 중 하나가 약간 좀 힘이 세가지고 뒤에 이제 밧줄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온 거지. 동굴 밖으로 딱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밝게 비추는 바깥 세상을 보는데 처음엔 당연히 눈이 너무 부신 거죠. 그래서 못 보다가 계속 바라보게 되면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요. 그래서 얘가 보는 방식은 얘가 이데아를 인식하는 건 후천적입니다. 기억해놔라. 아까 말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덕은 전부 다 그리스 세계에서 덕은 후천적인 거야. 여튼 이렇게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가지고 딱 그 처음에 눈이 부시다가 차츰 또렷하게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 이데아의 세계. 맞죠? 밝게 그림자로만 봤는데 거무튀튀한 거 뭐 본 모습 아니고 뭐 이런 걸로만 보고 있었는데 그 비친 거. 실제로는 막 청천연색이고 아름답게 막 밝게 빛나고 있잖아. 그래서 너무 세상이 밝다 이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제주들한테 야 지금 이건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있는 중이고 바깥 세계는 훨씬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지. 이해가요? 그게 지금 그리스 민중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플라톤은. 왜? 스승님을 죽였잖아. 얘네들이 중무 정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민중들한테 이 그리스 정치를 맡길 수가 있다 없다? 누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 밖에 나가가지고 태양을 보고 있잖아. 지식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그리스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해가죠? 안 어렵죠? 그래서 철학자만이 선의 이데아, 이 선의 이데아를 태양으로 비유해요. 이 선의 이데아가 모든 이데아들의 궁극적인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를 이데아에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 세계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중세 철학으로 따지면 약간 신 개념으로 같은 선지 비교하는 거 있었어요. 기출 문제 중에 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궁극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3번 이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걸 철인 정치라고 합니다. 철학자에 의한 통치 혹은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는 거야. 뭐에 비교되는 개념이야? 일종의 독재죠. 독재인데 민주정치에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너무 싫었던 거죠. 스승님이 이 그리스 민주정. 그리고 이거를 전개하려고 뭘 얘기를 하냐면 영혼 3분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짧게 설명을 했는데 영혼 3분설.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육체부터 영혼이 나누어진 거는 육체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응해서 나눠져 있어.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집니다. 이 머리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이 이성이고 기계. 요게 가슴에 해당하는 게 기계고 배에 해당하는 게 욕구예요. 이기욕. 그래서 이 이기욕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가의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는 덕이 통치자가 이성을 극도로 잘 발휘해서 발휘하는 덕이 지혜고 방위자가 기계를 잘 발휘하는 덕이 용기고 생산자가 잘 욕구를 잘 다스리는 덕이 절제예요. 그럼 이 네 개가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면 뭐가 된다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용절정 뭐 이랬죠. 플라토닉 러브 권지용 지드래곤이 권지용이잖아 본명이. 그래서 지용이가 가순이가 플라토닉 러브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데 절정 부분을 부르고 있는 클라이막스. 그래서 7번은 영혼이 이성 기계 욕구고 국가의 3계급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4주덕은 지혜, 용기, 절제입니다. 그냥 뭐 첫 글자 따서라도 외워라. 이기욕, 통방생, 지용절정입니다. 이기욕, 통방생, 지용절정. 다 외워야 돼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야. 미안하다. 4번부터 4번 빠뜨렸네. 4번은 덕입니다. 덕. 이거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나오는데 영혼의 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입니다. 품성 상태. 5번 품성 상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기출 선제 보니까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고요. 덕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라 품성 상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둘이 바꿔서 냈더라고요. 품성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다 했는데 감정 그 자체는 악도 덕도 아닙니다. 그래서 품성 상태가 악덕 혹은 미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6번은 후천적 형성이라고 써요. 6번은 후천적 형성.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덕은 교육이나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16번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면 정의의 덕 달성. 그리고 이 정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획득할 수 있는 덕목이야. 여기 밑에 선지를 봅시다. 자, 우리 인간의 영혼은 마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차를 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이 있는데 한 마리는 말을 잘 듣는 좋은 말, 얘가 기계고요. 다른 말은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는 좋지 않은 말, 이게 욕구야. 실제로 마차를 끄는 것은 이 두 마리의 말이다. 그러나 말이 마음대로 날뛰면 마차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마차가 가야 할 방향은 마부가 결정해야 된다. 이 마부가 이성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 4번의 덕이라는 거는 영혼의 각 부분이 뭐?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상태입니다. 지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아요. 조금 이따가. 근데 기계 같은 거는 이성의 명령에 기계가 잘 따르는 상태고, 절제는 이성의 명령에 욕구가 잘 따르는 상태가 절제야. 얘가 마부라서 말 두 마리를 부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성의 명령에 기계나 욕구가 잘 따르게 되면은 이건 덕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니? 그리고 국가로 플라톤은 지금 요거 보면 알겠죠? 요거 보면 뭔 내용인지 알겠죠? 이게 개인이잖아. 육체의 영혼은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확대돼가지고 뭐가 된 거야? 국가랑 계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이 뜻인 거죠. 국가론에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다. 그래서 국가의 각 계급의 자질에 맞는 인물을 교육을 통해 17번 교육 쓰세요.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선발합니다. 이거를 얘가 타고나기를 이거 이성이 뭐 타고난 사람, 기계가 타고난 사람, 욕구가 타고난 사람 자질에 따라 나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계급도 선천적으로 다 나눠진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교육을 통해 선발하거든요. 둘이 합쳐서 선발하는 거예요. 이 자질만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덕도 후천적인 거였죠. 형성되는 거였죠. 이해가니? 그래서 통치자의 방위자까지를 처음엔 다 생산자로 자격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20살쯤에 시험을 쳐요. 군사 시험을 칩니다. 군사 시험을 쳐가지고 이게 군사 훈련에 통과한 사람이 방위자예요. 얘네 둘이를 일단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얘네가 이제 사회 지배계층인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수호자들끼리 막 군사 훈련도 하고 정치 생활도 하고 하다가 40살쯤에 철학 시험을 쳐요. 이 철학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자 중에 극히 일부니까 얘네 둘이를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수호자 계급으로 묶기도 해요. 이해가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덕은 교육이나 정치 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을 통해 양성 선발된다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밑에 나오는 거는 통치자의 선발 자격이야. 18세까지 문학, 음악, 수학 공부 이후에 군사 훈련 받고 30세에 철학 공부하고 35세에 정치적 역할을 처음 부여받고 50세에 자격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그때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계급이 딱 나눠지게 된 거는 소크라테스가 처음 나오게 된 그 시기가 어느 때였어요? 추계 시대죠. 추계 시대. 철기 처음 등장하고 나서 사회 혼란한 시기야. 근데 철기가 등장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신분 제도가 이미 나눠졌다는 얘기거든요.
순자 때도 똑같죠. 순자 얘기한테 설명했잖아. 순자도 통치계급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고. 그래서 노력자, 노신자라고 구분한다고 그랬죠. 플라톤 시기쯤 되면은 이때도 귀족 계급, 평민 계급, 이렇게 권력이나 뭐 계급이나 이런 게 아예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시대예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더 높은 계급에 올라가는 건 인정한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이전에는 뭐였냐면은 핏줄이죠, 핏줄. 요 시기에는. 그래서 순자도 뭐 얘기한 거예요? 능력에 따라 귀천을 나눠라. 핏줄 따라 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 순자는 서울 막 이런 거 등용하라 했잖아. 그때 시기 2000년 전에. 근데 여기도 플라톤도 비슷해요. 교육을 통해 자질을 가져가지고 이 교육을 잘 받아서 덕이 형성된 사람을 시키랬잖아. 핏줄이 아니라. 맞죠? 그리고 뭐도 하랬냐면은 이거 순자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맹자는 뭐이니? 무항산 무항심 얘기했죠. 일반 사람들은 무항산 무항심인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통치계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무항산이어도 유항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배계층이 되라고 그랬잖아. 이거 맹자였죠? 기억나니? 그래서 이거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떡 그랬어? 역성은론도 가능했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야. 여기도 플라톤 시기에도 이미 신분제 질서 같은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시대상. 그래서 계급은 인정하는데 심지어 그 계급도 능력에 따라 자질에 따라 나눠서 주는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뭔가 권력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가지잖아. 이거를 집착하게 두고 함부로 하게 되고 부패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지배층에 올라가는 거, 그 권력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지배층의 사유재산을 부정해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호자 이상 계급들은, 그러니까 통치자와 방위자들은 모두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입니다. 근데 뭐까지 공유하라고 하냐면 부인과 아이까지 공유하라고 해요. 그럼 왜 그러겠니? 내게 생기잖아. 아이가 내 부인이 있고 내 아이가 생기면 내 아이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모두 이제 부인이 다 공유되고 아이까지 다 공유된 상태면 내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권력을 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그냥 공유된 아이니까, 공동 아이니까 얘한테 그냥 물려주는 거죠. 따로 내 아이한테 막 집착하고 막 이러면서 권력에 물려주려고 하거나 뭐 사유 재산 뭐 이런 개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 플라톤 나름대로 완충 장치를 둔 거야. 계급은 인정하지만 그만큼 그 더 높은 그 도덕성을 강조를 했던 거야. 네가 지배층에 올라가고 싶으면 이런 걸 좀 감내해야 된다.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실현은 안 됐습니다. 그냥 책 속에 나온 이제 이상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18번은 사유재산, 17번은 교육통의 양성 선발이고 18번은 계급은 모두 사유재산을 공유합니다. 사유재산 공유. 배우자, 자식까지 공유한다는 거죠. 뒤에 넘어가서 쭉 넘어가면은 소피스트 플라톤 문제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 사상. 거기 한번 봅시다. 자, 1번. 소피스트들은 뒤에 이것도 답이 있긴 있어. 근데 답 없는 걸로 같이 보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들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OX. X입니다. X. 왜 X지? 경험은 맞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상대적 진리인데 보편적 진리가 그지 보편적 진리가 아닌 거지. 소피스트들이 상대적 진리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보편적 진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피스트들은 보편적 진리를 자체를 부정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X입니다. 2번 이거 소크라테스 키워드인데 수업을 들었으면 이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무지를 깨닫고 이거랑 영혼을 돌보면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것도 알아둬라. 이것 때문에 넣었다. 영혼의 돌봄 이런 것도 소크라테스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지의 자각과 영혼의 돌봄. 이거 소크라테스 꼽습니다. 밑에 플라톤은 방위자와 생산자가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고 본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 뭐니? 이성과 그 기계와 기계와 욕구가 너무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해요? 중우 정치하는 민주정이 어리석은 민중의 정치로 할 거잖아. 그거 말고 천인 정치하려면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해야 돼.
그 얘기였고 그래서 1번은 플라톤 1번은 옵니다. 2번 플라톤은 통치자가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고 본다. OX X. X 왜? 후천적 교육까지 포함이죠. 선천적 자질 플러스 후천적 교육이라서 X입니다. 후천적 교육이 아닌이라고 해서 선천적 소질도 맞는데 이 덕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거니까 둘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3번 플라톤은 절제에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본다. 맞니? 아니요. 아니야. 플라톤의 절제는 욕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이성의 지배를 잘 받아가지고 잘 정돈된 상태인 거지. 그래서 X입니다. X. 4번 플라톤은 절제를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으로 본다. 네. OX 맞습니다. 이거는 이성이 기계를 다스릴 때 얻는 덕이 용기였고 이성이 욕망을 욕구나 욕망이랑 똑같아요. 여기 욕망으로 나는데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이 절제였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5번 플라톤은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맞니? 서양 철학도 동양 철학도 그렇고 욕망의 제거를 얘기하는 건 별로 없어요. 욕구를 절제하는 거죠.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 이상의 역할이죠. 얘가 말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마부가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말을 없애면은 갈 수가 없죠. 생산자들 다 쳐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플라톤은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는 확실히 틀린 거 알겠는데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 근데 플라톤도 그 용기라는 거는 중용에 가까워요. 두려워할 거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이성의 지시에 올바르게 따르는 상태예요. 그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기입니다. 플라톤의 용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플라톤은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고 본다. 요 OX. O. 아니죠. X입니다. X. 존재 방식도 다르고 인식 방법도 다릅니다. 존재 방식은 얘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고 얘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고 얘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고 인식 방법은 얘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고 얘는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둘 다 다릅니다. 자 플라톤은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고 본다. OX. O. X입니다. X. 예? XX. 이데아와 현상세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내재한다는 거는 사물 안에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데아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어요. 사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 이렇게 이거 22년 9월 모평이거든. 근데 원래 뭐 6월 모평, 9월 모평이 좀 어렵게 나오긴 한데 말을 되게 꼬아서 냈더라. 애들 오답률도 좀 높은 문제더라고. 자,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할 덕과 국가를 지배해야 할 덕이 같다고 본다. 아까 얘기했죠.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옵니다. 사주덕이 국가 그 운영 원리에도 포함이 된 거죠. 몇 분 남았냐? 5분 남았냐? 시간 되기 쉬는 게 나아요. 어? 좀 쉬는 게 나아요. 그래. 5분만 쉬어라. 요거 내용 다음 주에 과제에서 합시다. 고대 그리스 사상 아리스토텔레스가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출신이 어디로 갔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얘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야. 그리스 본토인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 그 이기론으로 따지자면 여기 성리학 배웠잖아. 이거 성수도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이면은 여기는 이제 북방 이쪽이기 때문에 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좀 잘 적자 이렇게 뭐랄까 약간 정통인 애들은 다 이상 뭐 지혜 뭐 이런 거 강조하잖아. 이상주의 플라톤 그리스 귀족 출신입니다. 집안도 되게 빠방하고 엄친하고 얘는 막 레슬링 격투기 우승자 출신이고 뭐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도 막 지가 막 설립해서 만들고 막 그래.
그리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국왕 이민족 출신에다가 원래는 이 플라톤이 만들었던 아카데미아 그 학교거든요. 이제 그리스에서 제일 큰 사립학교였는데 철학자들의 사립학교였는데 여기서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그 우등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출신이 마케도니아 출신이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전쟁 중이었어요. 헬레니즘 시기라 가지고 북쪽에서는 마케도니아랑 그리스랑 좀 맞짱뜨고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카데미아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뭐 이런 정치적 이유로 밀려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플라톤 사촌 동생인가 다른 사람이 아카데미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이상주의 이런 게 될 수가 없겠죠. 느낌상, 경험상, 그 인생살이상. 그래서 얘는 현실주의로 가는 거죠. 저런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거 없다.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이. 그래서 현실주의로 가는데 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합니다. 플라톤의 선은 어디 존재했어요 아까? 이데아의 세계죠. 이데. 현실 세계가 없어요. 현실 세계는 이제 우매한 그리스 민주주의 다스리는 세계잖아. 그런데 어떻게 선이 있습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선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했고 상대적으로 현실주의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뭘 강조하냐면 의지를 강조해요. 인간의 의지. 1번은 의지를 함께 강조. 의지라고 의지. 실천 의지네.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실천 의지. 그래서 아까 무찬이가 담배를 못 끊는데 플라톤은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뭐라고 본 거고 네가 담배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를 제대로 몰라서라고 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담배가 몸에 나쁜 걸 알지라도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아도 참된 암을 가지고 있어도 의지가 부족하면 담배를 못 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이거는 의지 플러스 지혜까지 둘 다 참된 암도 있어야 되고 뭔가 행동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의지까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알미 지성적 덕의 개념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실천 의지 분야가 품성적 덕 개념이에요. 둘 다 갖추어야 참된 이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유덕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주지주의를 비판하고 실천 의지를 함께 강조한 주의주의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계의 대상에는 다 목적이 있다. 인간만 목적이 있다고 틀려. 인간만이 유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냥 오답선으로 나왔었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목적은 뭐다? 여기 통합사에 때부터 되죠. 통합사의 1단원이잖아. 인간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라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줘줘.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그리스 원어로 뭐라고 쓰냐면 에우 다이 오니아거든요. 이게 뭐 유포리아 행복이라는 뜻이고 오늘날 영어 단어 어원에서 이게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 혹은 웰이야. 다이몬이 소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에서는 뭐 이렇게 전사들이 죽잖아. 그러면 다이몬이라 약간의 뭐 잡기신 혹은 수호천사 같은 개념이에요. 내 마음에서 조언을 주고 나를 뭐 이렇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혼 같은 존재입니다. 다이몬이. 그래서 영혼이 좋은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웰빙이야. 웰빙. 몰랐지만 웰빙인데 이 행복이라는 상태의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분이가 좋다의 의미랑 좀 달라요. 민경 괜찮니? 네? 아까 명상을 많이 했다며. 또 명상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분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뭐가 행복이라고 하냐면 정의 외우세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영혼 이게 혹은 정신이라고도 번역이 돼. 같은 말이고 영혼 혹은 정신의 활동. 괜찮습니까? 그래서 2번이 행복이고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이게 덕에 따르는 활동이니까 유덕한 삶이죠. 이게 곧 행복이라고. 유덕한 삶,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행복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니까 덕이 뭔지를 알아야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덕도 아까 말했던 아레테라고 하는 거
그리스 원어의 아레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유 기능의 탁월한 발휘 상태를 아레테라고 합니다. 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고유 기능은 뭐예요? 아까 뭐랬어? 자, 유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이 뭐라 그랬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무엇? 유교에서 사도. 사단이지 사단. 그렇지. 도덕심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로부터 인간을 구별시키는 인간만의 특징, 그게 도덕심이었어. 그래서 뭐 부모 살해하거나 애 죽이는 그런 부모들은 뭐라고? 인간이 아닌 거지. 이해가 좀. 근데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따르면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다른 무엇으로부터 모든 것을 인간으로 구별시켜주는 인간만의 특징은 이성입니다. 이성. 다른 애들은 얘기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성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나무나 동물이나 돼지나 이런 거. 그래서 약간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거죠. 이성을 잘 발휘하고 있잖아.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게 행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돼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그 본연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행복한 거죠. 얘 보드마카의 본성은, 보드마카는 글씨가 쓰여져가지고 너네들한테 잘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 얘는 지금 덕이 있는 보드마카인 거고, 얘는 지금 덕이 없는 보드마카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고유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덕이 있는 상태고, 그게 행복이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건데 똑같습니다. 플라톤이랑 4번 덕은 5번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입니다. 품성 상태. 영혼의 각 부분이 뭐? 이성의 명령에 따라. 고유 기능이 이성이니까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어서 각 기능들이 잘 조절된 품성 상태를 말합니다. 5번 품성 상태. 그리고 이 덕은 6번 후천적 형성입니다.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후천적 형성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플라톤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덕은 촬영적인, 지성적 덕은 뭐? 교육을 통해서. 품성적 덕은 뭐?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선지에 자주 나옵니다. 자, 7번은 지성적 덕입니다. 얘도 왜냐면은 영혼이 둘로 나뉘거든. 플라톤은 3개로 나눴잖아. 얘는 이성적, 영혼을 2개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이성적 부분과 이성적 부분, 그리고 동물적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이성적 부분이 잘 발휘되는 상태가 이성, 이게 지혜고요. 얘는 동물적 부분은 뭐야? 욕구잖아.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똑같이 잘 따르는 상태예요. 그게 중용입니다. 욕구가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혹은 두 악덕 사이에 적절한 상태를 이성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취하는 상태가 습관화된 게 중용이자 품성적 덕입니다. 이해가니? 얘도 2개로 나눠 똑같은 거예요. 플라톤은 3개로 나눠가지고 지용절이 나오고, 얘는 2개로 나눠가지고 그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눈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7번은 지성적 덕이고 8번은 품성적 덕이었고, 지성적 덕은 지적인 덕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도덕적 덕이라는 표현은 나와요. 품성적 덕이랑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품성적 덕이 도덕적 덕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중용이라고. 자, 영혼의 부분, 이성적인 부분인 사유가 잘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9번이 지혜입니다. 지혜. 플라톤의 그거랑 똑같죠? 지용절이었잖아.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뭐라고 봤나? 지성적 덕은 똑같이 지혜로 봤는데, 품성적 덕은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를 중용이라고 봤습니다. 중용. 이성의 명령에 잘 따라가지고 적절한 상태를 찾아가는 게 습관화된 상태예요. 자, 형성 방법 후천적 나와있죠. 지성적 덕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육과 학습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얘는 공동체주의예요. 교육과 학습이 공동체에 따라 다르죠.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품성적 덕은 실천과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 습관, 실천과 습관은 중용의 행위를 이성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찾는 게 중용이었잖아. 그 중용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습관화되면서 품성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반복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주의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덕의 종류. 여기도 뭐 엄청 덕이 많아. 중용의 종류도 덕이 많고. 지성적 덕에서는 뭐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이런 거 볼 수 있고, 이 철학적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실천적 지혜가 중용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파악하고 그 중용을 의지력을 발휘해서 해서 반복하면 품성적 덕이 형성되는 거지. 근데 맥락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리고 요 중용, 용기 같은 경우는 망용과 비겁 사이의 중용, 무관관과 방종 사이의 중용이 절제, 비굴과 오만 사이의 중용이 긍지. 쭉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정도고. 자, 11번이 중용이고요. 이 중용은 산술적 중간값이 아닌 뭐 사이의 중간값? 두 악덕 사이의 중간값입니다. 아니 그러네. 과도함과 부족함으로 나뉘네. 12번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 선지가 이런 게 나왔었어요. 중용이라는 것은 악덕과 미덕 사이의 중간값이다. 맞아, 틀려. 중용은 악덕과 미덕 사이의 중간값입니까? 아니지. 두 악덕 사이의 중간값이야. 과도함도 악이고 부족함도 악이니까. 그래서 요 만용, 비겁 둘 다 부족한 거죠. 하나는 용기가 너무 많은 거고 만용이고, 하나는 용기가 너무 부족한 거고 비겁이잖아. 그 사이에 적절한 중간값이 용기인 거지. 근데 요 11번이 중용이고, 요 중용은 산술적 중간값이 아닌 두 상태 사이의 중간값인 거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개념이야. 사례를 뭘로 드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든 사례입니다. 장군이 적을 막 맞아 싸워야 되는데, 얘가 군대를 맞서서 원래 싸우는 게 용기 있는 행위죠. 적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군사를 함부로 물리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게 용기 있는 행위잖아요. 근데 적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뭐 보급이 안 좋고 날씨가 안 좋고 말해가지고 이대로 싸우면 무조건 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싸우는 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인 거지. 이해가죠?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전열을 잘 정비해가지고 뭐 지형 지문의 유리함을 노린다면 절벽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승리했어. 이건 용기를 잘 발휘한 상태인 거지. 괜찮죠? 그래서 상황 따라, 이때의 전쟁터 상황 따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비겁이 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만용의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라는 것도 가변적인, 중용이라는 건 가변적인 내용일 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리고 행동, 감정 등에 모두 중용이 있지만 어떤 행동? 13번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이에요. 그 자체로 나쁜 행동이나 그 자체로 나쁜 감정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이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같은 거는 절도 같은 걸 들 수 있고요. 그 자체로 나쁜 감정 같은 건 질투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질투, 시기 이런. 그래서 뭐 절제라는 것은 절도와 같은 뭐 행동이 잘 절제된 상태다. 잘 완화된 상태다. 틀립니다. 얘는 중용이 없어요. 아까 세 번째는 아까 했던 거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하고 중용을 반복하면 풍성적 덕이 형성되는 거죠. 이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야. 형성되는 겁니다. 덕은. 자, 그리고 다음에 국가론인데, 자, 인간은 14번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거 얘가 한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거지. 근데 국가 형성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입니다. 자연적 본성. 자연적 본성에 따른 거예요. 15번.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를 뭘로 보냐? 인위적인 산물로 봐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인간 본성이 거스르는 거지. 인간 본성은 뭐야? 자연 상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흡스 같은 경우는 만만토로 본 거고, 마니네나 마니네 추정 상태 엉망진창인 걸로 본 거고, 루소 같은 경우는 루소는 그
불완전한 평화 상태로 보고 로크 같은 경우는 아니 로크가 불완전한 평화 상태로 보고 루소는 처음에는 평화로웠는데 재산 등장 이후에 이제 분란이 생긴 그런 상태로 보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런 분란 상태가 싫어서 불완전한 평화 상태가 싫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뭐라고? 자연적인 개념이니까 본성적인 개념이야.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국가는 필연적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국가 인간 공동체의 최고이자 최선의 공동체입니다. 16번은 최선이자 최고의 공동체. 공동체가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공동체 중이라서 그 중에 국가가 가장 좋은 공동체라고 궁극의 공동체의 형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다는 마을이 마을보다는 국가가 더 최고의 공동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도 나올 수 있는데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 혹은 자급자족의 공동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급자족적 공동체다. 왜 이 표현이 나오냐면 자급자족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데 공동체에서 모든 게 다 갖추어져야 완전한 단위가 되는 거랬거든요. 근데 그 자급자족이 되는 완전한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국가예요. 그래서 뭐 가족에서는 뭐 식량이나 이런 거는 줄 수 있잖아. 공동체에서도 뭐 마을 단위에서는 뭐 그 치안 같은 건 할 수 있겠지. 마을에서 뭐 군대 같은 거 좀 치안대 조직해가지고 뭐 남이 좀 막 물건 같은 거 훔치면 같이 막 돌팔매질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마을 단위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교육이 안 된다고 했어요. 교육이.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지성적 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은 국가 단위에서만 행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 국가가 가장 최소의 자급자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 이해가니? 그래서 이 완벽한 공동체인 국가에서 이게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가 행복이겠죠. 인간의 본질적 기능. 이 공동체에서 가장 인간의 이성을 극도로 발휘하는 상태가 정치 활동이에요. 정치 활동.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정치 활동이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되냐면 이때 당시 그리스는 어떤 상태라고? 직접 민주주의 사회죠. 그래서 뭔가 가장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를 내가 지성인으로서 만들어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국가를 내 의사를 반영해서 굴리는 상태가 정치인 거지. 왜? 직접 민주주의니까 내 이성을 극도로 발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논리로 굴복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내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국가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죠. 그래서 그게 이성을 극도로 발휘하는 상태니까 인간 본질적 기능이 잘 발휘되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고, 그거 가장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도 선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마을 단위에서도 생존 같은 선은 추구될 수 있어. 근데 뭐가 추구될 수 없냐면 행복은 국가가 있어야 돼요. 국가 단위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렵죠, 개념이죠. 요거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 국가론 얘기는 저 뒤에 이상국가 파트가 따로 있어. 3단원에 우리가 윤리와 사상이잖아요. 1, 2, 3단원이 윤리 파트고 여기 뒤에 사회사상 파트가 4단원인데 거기 뭐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이상국가라든가, 근데 이상국가 파트에서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와요. 같이 넣었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같이 나올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위에 넘어가서 선지 봅시다.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많이 들리고 뭐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왜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덕은 타고나는 게 아니지. 덕은 형성되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 타고난 덕이라고 해서 틀린 거지. 그리고 이거 뭐 시험 가끔씩 나오는데 맥킨타이어도 기억하세요? 맥킨타이어 생률할 때 봤지? 너네는 생률 안 했지, 동수가? 맥킨타이어 그거 할 때 했잖아. 맥킨타이어는 통합사회 6단원에서 봤잖아.
맥킨타이어가 공동체주의 학자였지. 얘가 아리스토텔레스 덕 윤리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키워드 이거 하나면 서사적 존재, 연고적 존재입니다. 맥킨타이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를 계승했는데 맥킨타이어 키워드는 인간은 아까 그 사회적 존재라고 부른 건 아리스토텔레스 키워드고 인간은 서사적 존재다 혹은 연고적 존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맥킨타이어 키워드. 서사적 존재라는 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도시의 시민이고 저 도시의 시민이고 혹은 누군가의 아들이면 누군가의 딸이다. 이거 나오는 게 얘야. 공동체주의죠.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맺고 있으니까 내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인간의 서사적 존재라는 표현이 나오고 맥킨타이어 더 윤리로 같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일단 좀 그리고 이게 빠졌는데 생각해보니까 공리주의 할 때 조금 이따 나오는 거 공리주의 할 때 봅시다. 요 3번에 나와. 자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합리적 상태가 결부된 풍성 상태로 봤다. 맞을까요? 선지가 되게 지역적 선지고 막 이렇게 꼬아서 낸 선지들이 많이 있더라고. 왜 물어보니까 이거 EBS 이건 생명인데요. 오. 5입니다. 5. 합리적 선택이 중용을 선택하는 선택이야. 중용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 그것과 결부된 품성 상태를 줘. 아까 중용이라는 거 품성 상태입니다. 품성적 덕이라는 거 품성 상태야. 그래서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 그게 품성적 덕이고 그게 중용이죠. 중용이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잖아. 그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거고. 16번 16번이 아니구나. 3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결의 원리가 도덕 판단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오. 이거 좋은 선지입니다. X입니다. X. 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게 어디 나오는 표현일까요? 어디 쓸 수 있는 표현일까? 다수결의 원리는 이거 공리주의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공리주의는 성수는 작년 통합사에 나오긴 했어.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얘네는 공동체주의는 어떤 사고가 여기는 이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좋아하니까 공동체주의 그런 표현 아니긴 한데 근데 공동체주의는 유기체적 세계관이야. 여기는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공동체주의나 자유주의나 기계론적 세계관. 그래서 여기는 개개인의 합이 공리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총합이 국가 그 사회 총합의 사회의 이익의 총합과 같습니다. 이해가니? 반평균 같은 거야. 반평균. 그래서 너네 성적 너네 다음번에 쫙 나누잖아. 그러면 반평균이 좀 일정하게 나오지. 여기서 반끼리 더한다 그래가지고 뭐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게 없어. 근데 유기체적 세계관에서는 개인 플러스 개인 플러스 개인 플러스 하잖아. 그러면 사회 전체의 이익의 총합은 개인의 이익 총합 플러스 알파예요. 뭔 얘기냐면 뭐 축구 팀을 예로 들자면은 그 우리가 4년 전에 독일이랑 월드컵 했을 때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독일이 피파 랭킹 1위였지.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그 선수 몸값을 독일 선수 몸값이랑 비교해 보면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럼 우리는 20배 차이 나는 건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대입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맞죠? 아무리 개개인을 더해도 총량이 안 되잖아. 딸리잖아. 무조건 져야지. 근데 축구는 뭐라는 거예요? 이 개개인의 실력 플러스 팀워크라든가 감독의 지시라든가 뭐 그날 뭐 분위기라든가 선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게 개개인적으로 다 융합을 해가지고 팀끼리 경쟁을 했을 때는 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역사라거나 문화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맥킨타이어 하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공동체주의 윤리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덕윤리. 여기서는 이제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자들, 개개인을 좀 중시하는 공익보다 사익을 중시하는 그런 애들은 기계론적 얘기를 세계관 얘기를 할 거고 여기는 공동체주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유기체적 세계관이라서 개인 공동체마다 뭐 이렇게 덕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 이제 역사, 문화, 맥락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추가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수결 같은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들의 그냥 총합이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공동체마다 뭐 중시하는 안건이 다르고 뭐 여기 가중치가 있는 게 다를 건데 그냥 머릿수로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가 조독한대로 원리와 연결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는 덕윤리에서는 공동체주의에서 여기는 공동체주의로 들어가는 선지고 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OX 옵니다. O 이거는 두 가지 원인 중 하나였죠. 이게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을 얘기하는 유일한 원인이다 이러면 틀린 거겠지. 왜? 의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는 두 가지 원인 중 하나이다라는 얘기잖아. 예로도 악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니까. 맞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악행을 야기한다. 일으킬 수 있다. 의지가 나약해도 그렇다. 그리고 선에 대한 무지가 있어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말이 좀 어렵죠. 실천적 지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천적 지혜는 뭘 파악하는 지혜였습니까?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는 지혜였습니다. 중에 중요. 중용을 파악하는 지혜가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중용에 뭐가 있어요? 중용에는 적절한 감정 혹은 행동이 있는 거지. 감정이 들어가잖아. 실천적 지혜로 적절한 감정이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지역적으로 됐더라고 선지 보니까. 그리고 요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덕이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도덕적인 덕이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어때 미사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어려웠죠. 이성적인 부분에만 연관되는. 아니지 당연히. 풍성적 덕은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성적 덕은 영혼의 감정적인 부분과 관계되는 거고 감정이 이성의 인도를 받아 습관에 낼 때 형성된다. 이렇게 해도 틀려요. 도덕적인 덕이 영혼의 감정적인 부분에만 관계된다 그랬는데도 틀려. 왜냐면 이성의 인도를 받아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지 둘 다.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 의해 감정적인 부분이 잘 인도되어서 습관이 될 때 형성됩니다.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공동체 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맞아 틀려. X 왜? 행복. 그지. 그 국가만이 좋은 걸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행복은 국가만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돼. 아까 뭐 생존 같은 거는 다른 공동체들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좋음이었잖아. 좋음이 선입니다. 좋음이 선. 그래서 행복은 오직 국가에서만 달성될 수 있으나 가정, 마을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생존과 같은 선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악덕을 영혼에서 생기는 품성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본다. OX 말이 좀 어렵죠. X 뭐라고 바꾸면 될까? 반대. 반대예요. 감정은 악이나 덕이 아니야. 감정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악이고 중용이 되면 덕입니다. 감정은. 그래서 악덕은 영혼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품성 상태이다. 치우쳐져 있는 품성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품성 상태이다 반대로 고쳐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적절히 완화된 품성적 덕으로 본다. X입니다. 시기, 질투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기 때문에 중용이 없어요. 이거 어려운 선지가 뽑은 거야. 선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개발된 품성적 덕으로 본다. 중용을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어디야? 약간 비이성적인 부분이었죠. 욕구와 관계된 부분이었잖아. 지성적 파트가 있고 품성적 파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욕구와 관계된 육신의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 이성의 다스림을 잘 받은 상태인 거지.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개발된 품성적 덕이 중용인 거지. 중용이 품성적 덕이랬잖아. 중용을 반복적으로 습관화하는 게 품성적 덕인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 자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좋은 수능입니다. 국가 없이 좀 공동체 안에서의 좀 이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이라는 거는 이데아 얘기하죠. 이데아. 좋은 게 현실상에 있는 거잖아. 근데 현실에 있는 것 좋음 자체가 이 좋음의 이데아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얘는 이데아 세계 부정했잖아요. 그 플라톤 비판했잖아요. 현실주의라서. 그래서 오네요. 오지고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 자체 이게 이데아인데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옵니다. 얘는 현실주의니까요. 미서 이해가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보편적 윤리, 얘 보편적 윤리? 윤리적 보편주의. 보편주의라서 존재하죠. 이성을 통해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거지. 중용이었잖아요. 중용이 상황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가 정확한 표현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용이 괜찮은 내용입니다. 이거 23년 수능이야. 근데 생륜 수능입니다. 생륜 수능. 생륜 수능인데 문제가 괜찮아서 가져왔어요. 안 푼 사람? 몇 번인 거 같니? 다 풀었죠? 1번 손, 2번 손, 3번 손, 4번 손, 5번 손. 풀어봐 이씨. 내가 한번 풀어보라고 가져온 거라서 시간 2분만 더 주겠습니다. 무찬이 몇 번이야? 해규 몇 번입니까? 풀 수 있겠니? 혹시 나 답 1번인데 몇 번 했었냐? 기억 같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죠. 중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성격은 중용에 의존한다. 중용 얘기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인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뭐 어떤 방향과 다른 품성을 지닌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라게 해야 될지 내용을 개발할지 고민 중이래. 자, 기억 봅시다. 아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은 뭡니까? 아까 했잖아. 고유 기능이 탁월하려면 고유 기능이 뭐였는데? 덕이 고유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된 품성 상태라면서요. 고유 기능이 뭐였어? 중용. 이성이었죠. 이성. 이성.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말라 했는데 뭐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고유한 본성이 이성을 실현하도록 개발하는 겁니다. 이성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바른 안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른 삶을 개발하라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한 거잖아. 지성적 덕도 필요하고 품성적 덕도 필요하니까 고유한 본성을 실현하는 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해라. 이것도 되겠지. 이성적 덕도 이성적 덕이라는 게 어차피 품성적 덕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덕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잘 발휘해서 품성적 덕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욕구를 잘 절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성도 잘 발휘하게 해라. 둘 다 해당되니까. 그래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해라. 이성을 잘 발휘하게 해라. 기억 맞고. 니은 아동이 습관화를 통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도록 개발하세요. 품성적 덕 맞잖아요. 이거는 뭘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습관화잖아. 습관화. 품성적 덕은 중용을 반복적으로 습관화함으로써 형성되는 거야. 니은도 맞고. 이해가니? 디귿 아동이 행복은 곧 옳고 그름에 대한 알림을 알도록 개발하세요. 행복은 뭐예요? 덕에 따른, 이거 외우세요. 이 문장 나온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인데, 이 행복에는 뭐가 있는 거야?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이 있는 거잖아. 근데 지성적 덕은 뭐야? 옳고 그름에 대한 알미고, 근데 품성적 덕은 뭐? 실천 의지까지 포함한 거지. 습관화까지 포함한 거죠.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걸 포함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디귿 같은 경우는 지성적 덕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 품성적 덕까지 갖춰야 돼요. 중용이 이 반복적으로 발휘되는 의지력까지 발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옳고 그름에 대한 알을 개발했더라도 의지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유덕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래서 디귿은 반만 들어왔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다. 리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을 감정을 갖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아니죠. 두려워할 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요. 수능 때도 이렇게 나와요. 수능이 이 정도는 약간 변별력 있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정답이 좀 낮더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자. 30분까지인데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덕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OX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입니다. O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덕은 뭐냐면 지덕복 합일설의 그 덕이에요. 옳은 알미 곧 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얘네 세 개 같잖아. 그게 곧 행복이기 때문에 덕을 필수적으로 갖추면 참된 알미를 실시한 거고, 그 참된 알미를 알았으면 행복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을 갖추면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니까. 맞죠? 자, 5번 2번이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통점이네.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성의 의미는 다른데 맞는 내용이겠지. 플라톤의 이성은 뭐야?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게 이거 플라톤도 다 포함한 거야. 플라톤도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다스리는 상태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덕이 발휘된 거죠. 덕이 잘 발휘된 상태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돼서 지성적 덕도 발휘되고, 욕구를 잘 절제해서 품성적 덕도 습관화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돼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통점 마지막.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덕을 발휘할 수 있다. 옵니다. 플라톤은 용기 절제 같은 데서 비이성적인 부분이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이잖아. 요것도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덕이 발휘될 수 있는 거지. 다만 이성의 지위를 잘 받는 상태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덕이지만 비이성적인 덕의 부분이 욕구 같은 부분이, 욕구나 기계 같은 부분이 이성의 지위를 잘 따르는 상태에서 덕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분 남았는데 숙제는 올리드 플라톤까지 숙제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시험 치겠습니다. 이거 고생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